내년 총선 오늘로 20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준비에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범야권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앵커의 픽 총선 얘기 조금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어제부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공식화 내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일정 하루 앞당겨졌다고 하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 조 의원에게 함께하자 먼저 영입을 제안을 했고 이 조 의원이 비례대표인 만큼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니까 그렇죠. 합당하는 과정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조 의원을 서울 마포갑 지역구에 공천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당사자인 조정훈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연대체를 만들고 한다. 시대전환이 같이 합류해서 중도 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원재 대표와 저와의 길이 시작은 같았지만 이제는 가는 길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연대체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저 들어가서 내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마포갑보다 의미 있는 지역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마포갑에서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변한 건 조정훈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찬 최고위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장 최고위원 개인적으로는 조정훈 의원 영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정도 고정적으로 보는 사이인데요. 네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일부 언론에서 국민의힘이 좀 전통 보수층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영입과 여러 가지 합당 논의를 통해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외연 확장에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징표가 조정훈 의원과 오늘 입당한 5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도 원래 출발은 보수 정당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맞아요. 한나라당에서 시작해서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잠재적 대권 주자, 비대위원장 1순위 아닙니까 언제나?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의 시작점이 시대전환, 그 더불어 시민당과 함께했다 하더라도 지난 21대 정치가 정말 많은 해프닝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면서 우리나라 나름 정통의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망가지는 걸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결기를 가지고 조 의원 본인도 상당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선택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명칭이 좀 혼동이 있어서 이게 합당입니까? 아니면 조정훈 의원이 입당하는 겁니까? 이게 합당입니다. 합당입니까? 시대전환하고 국민의힘 합당하는 겁니까? 조정훈 의원이 원내 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입당 형식을 취하면 의원직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내부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이 국민의힘 빅텐트 연대에 더 많은 동의를 얻어서 그곳 당원들과 함께 들어와서 합당의 형식을 취하는 게 저희의 울타리가 더 넓어지는 길이기 때문에요. 합당이라는 용어에 흔들림은 없고요. 다만 합당을 위해서는 거쳐야 될 절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시대전환 내부적으로도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당을 함께 하겠다는 선언을 우선적 먼저 하고 실무 절차는 천천히 또 추석 연휴 지나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설주한 부위원장,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뭐 그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전에 조정훈 의원 인터뷰도 들었다시피 이전에 이제 그 조정훈 의원하고 시대전환 같이 창당했던 이 이원재 전 공동대표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게 합당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당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 텐데 어떤 뭐 대의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당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지금 시대전환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까지 가는 길은 상당히 멀다. 근데 저는 조정훈 의원께서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의원직을 가지면서 국민의힘과 합당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직 의원으로서 가지는 메리트가 있죠. 실제 내년 총선에서도 본인이 실제 현역 의원으로서 가지는 메리트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어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현역 의원의 어떤 배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배지를 달고만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대의를 위해서라면 저는 오히려 의원직을 그냥 놓고 그냥 국민의힘의 입당 형식으로 들어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 후보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거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인터뷰 들어봤을 때 조정훈이 변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변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저는 뭐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합리화. 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비판한다고 하지만은 실제 조정훈 의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왔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에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같이 하자. 나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연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의 조정훈과 지금의 조정훈은 뭐가 다른 거죠? 저는 오히려 변한 건 조정훈 의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이 조정훈 의원 입당과 관련해서 합당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시대 전환이라기보다는 자세를 전환하신 것 같은데. 자세를 전환했다. 자주 자세를 전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이렇게 처음에 위성정당으로 들어올 때도 일단 시대 전환이라는 당을 탈당해서 자세 전환. 그리고 민주당에 다시 나갔을 때 또 자세 전환.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정당화해 오셨거든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 조금 보여준 정치적인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이다 해서 우리 당에서 영입을 하는데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우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앞으로 인재 영입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은 분들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을 뭐 1호 영입이다 해서 막 내세우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진 의원,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도 들었지만 다 환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의견의 다양성은 당연히 존재를 그렇죠. 하겠죠. 뭐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뭐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방금 김재원 최고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뒤에 보면 다양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1호로서 과연 이런 사람을 내세우는 게 맞겠느냐.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의 입장에서는 당적이 많이 바뀌었고 위성정당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뉴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에 모쪼록 당 지도부가 민주당 출신도 받아 그 광활한 너그러움을 당내 이견을 가진 분에게도 좀 보여주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뭐 충분히 뭐 허은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내의 주류가 이야기를 할 때 당내의 비주류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생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결국 저는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중도에 대한 빅텐트 그림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장혜찬 최고위원.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도 자세 전환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 입당했다가 시대전환 창당했다가 탈당한 다음에 더불어 시민당 입당했다가 탈당한 다음에 시대전환 복당했다가 이번에 다시 국민에 입당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외연 확대 때문에 이 명분 실리 모두 잃은 무원칙 영입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반박을 하시겠어요? 근데 박용진 의원도 원래 진보정당에 있다가 민주당 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누가 누구한테 당원 겹다고 뭐라 할 자격이 일단 안 된다. 그리고 뭐 저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나열해 놨습니다만 간략하게 말하면 진보 시민사회 편이었다가 그들의 어떤 위선과 민낯을 보고 중도 보수로 넘어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적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부겸 전 총리, 뭐 손학규 전 대표 등등해서 우리 정치사의 굵직한 거물들도 생각의 변화에 따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발자취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하시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막 날석이 비판하지 않는데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본인이 증명해야 될 정치적 과제들이 많이 있겠죠. 다만 시시때때로 여당 안에 있으면서도 국정 운영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한 트럭을 줘도 조정훈 의원 한 명이랑 저는 안 바꾸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한 명이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말고도요. 오늘 외부 영입 인사 5명에 대한 입당식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하는 집안은 집안 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님은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포퓰리즘 현금 복지와 관련돼서 맞서 소신 있는 행정으로 남양주 시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우리 당의 일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을 보태신 것 감사드립니다. 곡절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네. 방금 들었던 조광한 전 시장 발언이 좀 눈길을 끄는데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곳에서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 이 조 전 시장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재명 대표하고 좀 대립각을 세운 걸로 좀 유명하고 이번에 영입 인사 보면 뭐 국세청장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전 제주경찰청장 하셨던 분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하셨던 분들이 꽤 들어왔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정치인이라고 저는 보고 네. 나머지 분들이야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고위 공무원직을 그냥 수행하셨다라는 정도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분들이 뭐 정치인도 아니셨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의 인사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재직한 고위 공무원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뭐 당내에서 저런 분들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영향력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이거 인사 난 거 보고 영임 인사 난 거 보고. 근데 조광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악연이죠. 남양주 시장을 할 때부터 뭐 부당한 감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도 하셨었고 뭐 계곡 정비 사업도 관련해가지고 이걸 뺏어갔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조광한 시장과 전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악연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조광한 시장 쪽에서는 주광덕 현 남양주 시장 쪽을 선거를 돕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한다는 소문은 뭐 진즉부터 있었었고요. 저는 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민주당으로서는 큰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분들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외부 인사 영입뿐만 아니고요. 저희도 얼마 전에 좀 전해드렸었죠. 대통령실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참모진 차출을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략 한 30명쯤 되나요? 어쨌든 이를 두고요. 지금 TK 지역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의원들하고 몇 명하고 얘기해봤는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다 기억하시지만은 김기현 캠프로 다 줄 섰어요 의원들이. 네. 여기 붙으면 공천 혹시 줄라나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김기현 캠프 쪽도 부인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여기 줄 섰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은 아니 30명 명단인을 왜 당에서 요청하지? 김기현 대표한테 지난 전당대회 때 줄 선 의원이 몇 명인데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60명 정도 영남 의원이 있는데 명단 30개를 내려보낸다고 하면은 이거는 절반을 갈겠다는 거야? 그것도 김기현 대표가 요청했다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혜선 최고위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 30명, 소위 30명 차출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처럼 정치적 감 떨어진 분 이야기는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감이 떨어졌나요? 제가 팩트 체크만 좀 해드리면 당에서 30명을 차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 의향이 있는 행정관들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누가 어디에 출마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그 후임자 인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손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인 것이지 그 30명이 어디 출마하고 싶어요, 나는 여기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게 다 관철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살펴보니까 청와대 출신 7명 정도가 출마를 했고요. 그중에 30명 정도가 공천받아서 19명 정도가 당선되었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출마하는 건 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렇죠. 그러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저희 당 지도부에서는 잘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
직원들의 출마 자체를 가지고 불만인 의원이 있으면 현역 의원 어드밴티지가 얼마인데 그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과도하게 그분들에게 뭐 어드밴티지나 특혜를 드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의 판을 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이 30명 리스트가 마치 당에서 먼저 요청한 것처럼 또는 공천이 확정된 리스트인 것처럼 좀 왜곡하고 침소봉대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지수 기자. 네. 한편으로 봐서 또 조정훈 의원하고 당시에 더불어시민당에서 함께 국회의원이 된 용해인 의원. 지금 광주 출마설이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용 대표 현수막이 최근 광주 북구 일대 중점적으로 내걸리면서 이 지역에 나오는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후 23개월 아들을 안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 기억하실 텐데요. 맞아요. 이제 노키즈 좀 없애자 이렇게 단상에서 강력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핵 사이다 발언으로 인기가 급상승 중인 만큼 민주당 현역 의원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 만일 용 대표의 출마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내년 총선에 메가톤급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주 한번 보죠. 지금 용해인 의원 광주 출마설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그럼 혹시 조정훈 의원 사례처럼 민주당하고 용해인 의원하고 합당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이게 용해인 의원 참 실망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참 이제까지 의정 활동 다 해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한 번 혜택을 입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경기 남부권이라든지 민주당 강세 지역도 많고 오히려 국민의힘 인사들과 싸울 수 있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본인이 한 번 더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호남에 가겠다, 광주에 가겠다. 이건 특혜를 입은 사람이 또다시 특혜를 입겠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민지수 기자 설명 들어보면 광주, 호남에서도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나온다죠. 지금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인, 특히나 광주, 민주당에는 광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는 TK, 대구 똑같아요. 지역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오히려 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동천까지만 노력을 하시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의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정치, 특히나 그 각 당의 베이스가 된다는 그 지역에서는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각 당의 그 지역에서도 노력하고 있으신 분도 꽤 많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용해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그냥 자기는 어디든 뭐 가겠다. 근데 지금 가겠다는 곳이 다 민주당 강세 지역에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입당을 시켜서 하는 거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어찌 보면 뭐 용해인 의원을 일부러 봐주고자 뭐 예를 들어서 공천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하더라도 조금 약한 인지도가 없다든지 약한 인사를 내보내서 오히려 그렇게 선거를 몰아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 자해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해인 의원이 강주 출마 저는 상당히 비겁하다. 이제까지 본인이 보여준 발언이라든지 행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겁한 저는 포석이라고 보고요. 저는 좀 더 혜택 한번 입었으니까 서울, 경기에서 국민의힘과 싸울 수 있는 곳으로 나가시는 게 더. 네, 그럼요. 용해인 의원이 공항 귀빈실을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광주라는 진보 진영의 귀빈실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앞선 주제로 나왔던 조정훈 의원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마포갑은 민주당이 현역인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노웅래 의원이 돈봉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부친까지 포함하면 9번을 그 지역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배출해낸 그야말로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과 합당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지역구나 저희 양지인 영남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아성 9번 민주당 정치인 배출한 곳에서 도전한다는 건데 그와 비교해놓고 보면 뭐 합당을 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로 가서 현수막 건다? 이거는 조정훈 의원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극명하게 비교되는 정치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총선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탄탄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희생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입니다.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병문안도 갔고요. 지금 영상 보신 대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기념사도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사 조금만 더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 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 이런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인철 최고위원, 진보정부에서 안보, 경제 성적 월등히 좋았다.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다. 남북관계 다시 파탄받고 있는 지금이다. 지금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작심한 듯이 겨냥한 것 같아요. 어제 기념사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누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좀 깨워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꿈꾸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 몸을 꾸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안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장악할 수 있는 안보가 중요한 것인데 네.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고 구걸하는 평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안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어떻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있다고 보증을 해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만 네. 비핵화 의지가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습니까? 핵 개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수준이 됐다고 많은 외신과 전문기관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 정부, 그 이전에 이 김정일, 김일성, 이 북한의 3대 세습 세력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항상 진보 정부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부터 네. 노무현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뤄서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한의 숨통을 열어줬던 것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앞에서도 저는 좀 죄송해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정말 돈 막 찍어내서 유동성을 펑펑 공급시켰으니까 주가도 부양되고 경기도 부양됐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가 400조가 늘어났잖아요. 그 이전까지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국가 부채가 600조였는데 네. 그 과반을 넘기는 400조를 단일 정부에서 만들었다는 거. 빚잔치를 한 겁니다. 지금 정부도 만약 허리띠 풀고 경기 부양하려고 돈 막 찍어내면 경기 부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 400조의 빚을 남기면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쓰는 것이라는 점을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여전히 정치인다운 언어를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직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국가의 얼굴이셨던 분이 이 정쟁에 자꾸 끌려 들어오면 또 본인이 도발하기 시작하면 본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특히 본인을 위해서라도 외국에 좀 나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발언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챙겼는지 그 역시도 스스로가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2020년 6월 16일 개성에 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 세금 수백억이 날아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왜 한마디 말씀이 없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입장을 냈더라고요. 오늘 입장 보니까 여기 있네요.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는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보니까 이제 그만 조용히 좀 살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비판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잊혀지고 싶은 전직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환을 한다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과거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폄훼와 어디에 뭐 정책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은 비판할 수는 있죠. 정책이란 것은
잘 만드는 정부도 있지만은 그 정책이 실패한 정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선거로서 이미 저는 낮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미 선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평가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현 정부에서 들고 있는 것은 과거 정부 지우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양산 시골에서 정말 책방하시다가 네. 오죽하셨으면 오셔가지고 저런 작심 발언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면도 있습니다. 실제 뭐 장해찬 최고가 얘기를 했지만은 코로나 우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잘 그걸 견디고 잘 극복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당시에 재정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정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재정을 더 풀었어요. 그렇지만은 덜 풀면서도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재정을 최대한 아끼면서 지금까지 해왔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방의 기조는 그거였습니다. 강한 힘으로서의 그 기반으로 한 평화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남북 간의 어떠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굴종적 평화를 위한 굴종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폄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강대강 대치가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에 가져오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저는 윤석열 정부 안보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기념사에 대한 비판과 반박 들어봤습니다. 승재현 의원, 제가 어제 기념식장에 사진 한 장을 봤는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누군가 이렇게 반갑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최강욱 전 이제 의원하고 같이 이제 포옹을 했는데 들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깍수를 탁탁하면서 이렇게 그 최강욱 의원 딱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당시에 BH에서 같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식구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포옹을 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법치적인 입장에서 최강욱 의원이 왜 유죄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1분 만에 딱 설명을 드리면 네. 최강욱 의원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정경심 전 교수가 가지고 있는 PC 안에 분명히 위조된 그 인턴 위조 서류가 있었어요. 네. 서류가 있었는데 그 PC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주환 변호사한테 넘기면서 이거 폐기해라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폐기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지고 있다가 그걸 검찰에 냈어요. 그렇죠. 그때 과연 참여권을 누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정경심 교수가 이렇게 넘겨서 폐기하라 그랬으니까 이 소유권이 완전히 그 설주환 변호사 김경록 회계사에게 넘어갔으면 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참여가 있느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다른 말로는 PC 안에 위조가 되어 있는 그 서류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절차 위반 때문에 그걸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에서 대법원이 9대3으로 그건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팩트는 존재했고 그러한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 증거의 채택에 김경록 회계사만 들어오면 된다라고 확정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분명히 인턴 서류에 대한 위조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의원직을 상실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해서 많이 들었는데 제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어제 행사장에 가기 전에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갔죠. 그 당시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저희 시간에는 전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열흘까지 올렸었는데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20일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싶은데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제는 또 빨리 이제 기운 차려서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고요. 듣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깊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초래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죄송하다. 네,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제 병원 앞에서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면서 피켓을 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짧게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설주환 부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얘기를 듣고서 엄청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비판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분들이 정말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개인을 지지하시는 분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일 텐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문병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고 그것도 진짜 짬을 내서 문병을 오신 분께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면서 저런 식으로 출당을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저는 정말로 저분들이 뭐 소위 개딸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하는 건 정말 폐륜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말 옳지 않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비판한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서울 나들이 정리해봤고요. 뒤에 얘기가 나왔던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어지는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에서 조금만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체포한 가결은 정치검찰의 날개,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공개 요청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동의안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표결까지 단 하루 남은 시간 동안 민주당 지도부 내부 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초선, 재선 선수별로 의원들 모두 만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 의원회관 앞 총력 투쟁으로 공세 수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말살 헌법유린, 폭력 정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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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각 총사퇴하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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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탄압 정치 수사, 검찰 독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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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사 이재명 대표가 가결을 요구한다 해도 무조건 부결표를 내겠다. 어제 저녁 SNS에 공개 입장을 낸 김민석 의원. 이 부결을 당론으로 해야 한다는 한 권리당원의 문자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메인 주소 당원킹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일명 충성맨세 리스트. 여기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숫자 계속해서 올라가 79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답장을 하지 않거나 반대 뜻을 내비친 일명 블랙리스트 명단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전 지구인이 단결투쟁해야 하듯이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9월 21일 하루만큼은 연가 내고 국회에 모여서 이재명을 지키자, 민주주의를 지키자. 모두 다 손잡고 아니면 침묵으로라도 국회 전체를 에워싸고 그야말로 이 불안한 전면 부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호소하는 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백주대낮에 살생부를 작성하는 모습에 섬뜩함을 느꼈다 이렇게 밝혔고요. 오늘 여당 원내대표도 도를 넘은 팬덤 정치의 위험성 경고했습니다.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 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 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사회소동이 발생하고 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 민주주의는 종언을 구하고 말 것입니다. 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내일 표결 어떤 매를 맞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부결된다면 방탄 비판, 가결된다면 당내 분열과 색출로 인한 내홍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아예 민주당 정치인 한 세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설령 부결이 난다 하더라도 아마도 그 색출 작업,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색출 작업은 뭐 한 표라도 누가 한 평 이탈했다 그러면 그 이탈자에 대한 색출 작업은 아마 굉장히 거셀 겁니다.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저는 큰 틀에서 좀 이제 민주당의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쩌면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들어내는 길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표결까지 단식 투쟁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당대표. 결단과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아니라 이게 부당하다, 부결이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가결시켜주라. 일치 단결해서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마. 이렇게 해주는 대표 리더십이 오히려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는 당론을 뒤엎는 언동을 한다든가 부결시키라라는 주장을 하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가결시켜달라고 하고 다음에 더 이상의 이론이 나오지 않게끔 정리한 다음에 영장심사를 받도록 하도록 그게 리더십을 발휘해야죠. 그게 온전한 대표로서의 리더십이고 당내의 불협화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묵묵부답 가만히 있어요. 네, 체포동의안 표결 딱 하루를 앞두고 150페이지 분량의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 이 내용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내용은요,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량을 적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검찰은 백현동, 대북 송금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 최대 징역 36년형,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는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네, 검찰은요 또 최근 소환 조사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태도도 구속해야 할 사유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녹화는 거부했으면서 진술 내용 그대로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단 퇴실했다는 사실 등 자세하게 적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증거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두 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네, 기소가 된다고 하면 중형, 구형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민주당에서는 매국노보다 더 심한 짓을 한 거냐 볼멘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 대단한 검찰 독재 정권입니다. 일제치하 36년 기간만큼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이완용보다 중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초장부터 검찰이 법원까지 압박하는 겁니까? 네, 장혜찬 최고위원님, 일명 이 충성 맹세 리스트입니다. 제가 79명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찬성한 사람뿐 아니라 반대 뜻을 밝히거나 무응답한 의원들의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미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돌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리스트이죠. 저 리스트에 오르는 사람들도 참 정치적으로 체면을 많이 상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굳이 저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뜻하는 바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강성 팬덤이 주도하는 뭐 공개 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개 부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결이 나면 말할 것도 없이 당이 쪼개지겠지만 부결이 나도 앞서 뭐 이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성 팬덤은 누가 이탈했는지 찾아내고 이게 비공개 투표라 확인은 안 돼요.
오히려 정청래 수석 같은 사람들이 몰래 가결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반전으로. 네. 네. 그러면 내가 다음번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아닐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만의 수박 리스트를 만들어서 색출하고 그 색출하는 과정에서 또 막 폭력 시위되고 악플 문자 폭탄 가고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겠죠. 네, 이런 명단 어떤 식으로든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해 주신 설주환 부위원장님. 이런 가운데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 앞두고 권리당원들 국회 앞으로 모여서 침묵 시위라도 하자, 손을 잡고 둘러싸서 이재명 대표 지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굉장한 압박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부결 확인을 해달라, 의사를 밝혀달라. 라는 것은 저는 이게 스스로 밝히신 의원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오히려 이게 당 지지자들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당내에 어찌 보면 저는 이걸 압박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보여요. 저는 오히려 아까도 무슨 화면에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색출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친명 쪽에서 진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부결을 원한다면 조용하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과격한 말로 겁박하듯이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는 이번에 부결하려고 했는데 저런 거 들으니까 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 들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에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계신 분이 그렇게까지 과격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지금 지지자들도 대부분 문자 보내시는 거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 가지고 뭐라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소위 비명이라 하시는 의원들에게 무슨 과격한 예를 들어서 언어를 쓴다든지 욕설을 쓴다든지 이러지 않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 존중하면서 쓰는 단어들이에요. 내용도 보면 굉장히 정갈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대신 오히려 친명 쪽에서 과격한 언어나 이런 것들을 쓰면서 쫓아가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왜 친명 쪽에서 갈라치기, 뺄셈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당원보다 오히려 친명계 인사 언행이 지금 더 과격해지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병상에서 단식 이어가고 있죠.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올린 글이라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정치검찰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검찰 독재를 멈춰달라며 사실상 체포한 부결 요청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설전 부위원장님,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대표께서 어떤 의중을 저는 남기신 거라고는 보여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그냥 잘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이상민 의원들도 말씀하신 거 보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묵묵부답이다. 아무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명백하게 오늘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은 판단하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의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국회에서의 대표 연설을 통한 어떤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라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본인의 과거의 발언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선회하고자 합니다. 네, 여권에서도 이 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과거에 했던 약속 뒤집는 거 아니냐, 국민을 속인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여권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네, 드디어 이재명 대표께서 그동안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조정하더니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민주당 전체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범죄자가 수사기관 검찰에게 자신의 조사 시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시하는 행태, 즉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님, 민주당 4시에 긴급 의총 또 연다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당론으로 뭔가 결정을 내릴 것 같은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냈으니 친명계 지도부와 강성 의원들은 당론으로 확정하자라고 하겠죠. 비명계가 일부 반발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비명계 반발이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는 당론이다 아니다가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해달라고 SOS 메시지를 보냈기 리더십을 때문에 발휘했죠. 네, 그래서 이걸 리더십이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굉장히 겁에 질렸다. 잔뜩 두려움에 질린 그런 모습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차라리 가결해달라고 선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결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부결시키면 그 그림은 좀 말이 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나 부결시켜달라. 저는 이런 식의 메시지를 지도자가 내는 걸 처음 봐서 어떤 평론을 해야 될지 제가 방송 평론을 7, 8년 하면서 밥을 먹고 살았는데 오늘처럼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적은 처음입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내기 조금 난감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뉴플리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 자, 사건 사고 소식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출근길 지하철 안이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상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급박했다고 하는데 과연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승지현 의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하철 2호선이었는데 2호선 출근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진에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다 출근하시면 아침에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맞아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색 이제 후드티를 딱 입고 마스크를 딱 하고 지나가면 사람을 탁탁탁탁 지금 치는 모습 보이죠? 지금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가 사람 지나갈 때 좀 뭔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탁탁탁탁 치고 나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사람 흉기라도 들고 있으면 나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저렇게 저는 대피하는 시민들의 저 모습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공포고 타당한 불안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시민들이 막 달려가는 게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그 CCTV 실제 모습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 있잖아요. 제가 만약 저 지하철에 있더라도 저렇게 한 사람이 나오면 저부터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하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다음 순간이 무슨 순간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위험하면 우리는 피하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라도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는데 나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반드시 경찰은 잡았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기자, 이 남성은 왜 그랬답니까 그러면? 네, 일단 이 남성 CCTV 추적을 통해서 열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폭행 치상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빨리 가고 싶었다. 빨리 가고 싶은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밀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 때문에 저렇게 자기가 내려야 할 역이 아닌 곳에 빨리 내리던 사람들 18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시민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지하철 안을 탈출하는 모습 보셨죠? 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요. 우리는 이전에는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민들 요즘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좀 일상에서 달라진 그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주위에 뭔가 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러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게 돼요. 사고 발생했을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전히 좀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누가 이제 옆에 가까이 오면 혹시나 그런 사람일까 봐 이렇게 자꾸 뒤돌아보기도 하고. 지금 승지현 의원, 시민들 목소리 듣는데 이런 반응들이 이분들뿐만 아니고 많이 나와요.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트라우마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트라우마보다는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합리적인 불안이고 그다음에 타당한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더 이번에 특히 추석 기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치안을 담당하고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머리 숙여 경찰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힘들고 그분들은 못 가세요. 추석이라도 집에 못 가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해 주시고 저런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들 저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도 있고 비상전화도 있으니까요. 다른 칸에도 같이 함께 알려주시는 또 몇몇에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지하철에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중요한 거는 반드시 저 사람 잡아야 되고 저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방금 민지숙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폭행죄도 될 수 있고 폭행치상도 될 수 있고 상해도 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될 수 있으니까요. 발본 3권에서 저 사람의 행위에 합당한 필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중을 무서워해야 하는 요즘 사회 좀 씁쓸해 보입니다.